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IT 배씨도 아니고, 네. 일선 사는 배씨. 난 배다중이 좋더라. 배중이,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이상하게 며칠간 기분이 차분한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고, 영화 만들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오빠 생각, 이번 주까지는 사실 들어온 사연인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모아온 사연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그 여름 작가님께서 네. 알아서 수급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느끼는 뉘앙스로는 네. 주변을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막히잖아요. 보통 네이트 판으로 가시죠. 모른 척하고 네. 저희는 뭐 어쨌든 네. 저희가 받을 텐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여름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도저히 지어내기가 힘들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게 그냥 스르륵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오빠 생각 이 사랑스러운 코너 계속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오빠 생각의 타이틀과 오늘의 빠따의 타이틀이 이렇게 다르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합쳐질까 조금 두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려드린 URL로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네. 뭐 있습니까? 사연 그냥 많이 올려주시고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성심성의껏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빠 생각 사연이 들어왔거든요. 네. 김 선생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BGM 큐.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어요. 그냥 아는 오빠라기엔 20살 때부터 보고 벌써 8년 가까이 지냈으니 친한 오빠죠. 대학생활 내내 봤고 서로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도 보면서 같이 욕도 해주고 들어주고 뭐 그런 시간이 많이 쌓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오빠도 정말 잘 어울리는 언니랑 사귀고 있었고 둘이 꽤 오래 만났는데 그 언니랑 헤어진 후로는 누굴 딱히 만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짧게 사귄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오빠랑은 그냥 오랜 친구처럼 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오빠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제가 정말 편한 동생이어서 그런 건지 오빠도 저에게 조금은 마음이 있는 건지 답답하네요. 아니면 그냥 마음이 허해서? 심심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 쓰니 좀 슬프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야, 이게 참 네. 지금 이제 28살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20살 때부터 8년 동안 알고 지낸 오빠인데. 네. 오빠는 6살이 많잖아. 네. 34입니다. 이제 좋아졌어. 28. 야, 이제 좋아졌어. 결혼 어떡하죠? 정년기에 좋아져 버렸다. 야, 어떡하죠? 이거 참. 요번 사연도요, 흔한 사연입니다. 다 이렇게 일반적인 당신 사연이다. 입장에서는 모든 게 흔하지, 이 사람아. 그렇지. 이런 일이 드라마에 봐. 응팔에도 이런 얘기야. 날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래. 얼마나 많으면 드라마에까지 나오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네. 흔하디 흔한 사연으로 마음 아파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만 네. 남자분의 심리를 어쨌든 저희가 넘겨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요런 정도의 뉘앙스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좀 가능성이 있나요? 연애지상주의자의 촉으로. 동생 이상으로는 아직 안 보고 있다. 아직 아니다. 제 말은 방점은 아직에 있습니다. 아직. 네. 아직 아직 안 보고 아니다. 있다. 네. 배 감독님은 아무 생각 없다. 비수를 그렇게 꽂으면 어떡해. 얘는 별 생각이 없다. 남자는 별 생각이 없다. 네. 저쪽의 방점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넌 아니야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일단 만나잖아요. 네. 만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있죠. 네. 네. 둘 사이는 이미 뭐 벌써 8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연인들보다 훨씬 속속들이를 잘 알고 그 사람의 감정, 패턴, 스타일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파악하면서 싸우고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싸울 필요가 없어. 서로 잘 알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오빠에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가 진짜로 나를 여자로 보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는 건지 가능성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네. 자,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뭐 배 감독은 뭐 다른 방법 없나요? 확인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체 심의? 네. 아, 그럼 술을 많이 먹고. 진도를 빨리 빼야 된다. 아, 진도를 빼야 된다. 뭐 이거, 그러니까 진도가 빠지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그럼 진도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진도만 빠지면 싸대기 가는 거지. 오늘의 빠따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렇지. 그놈은 진도만 빼고 튀었네요. 그렇죠. 네. 네. 먹튀라고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진도를 좀 빼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분들은 8년을 가까이 지낸 오누이 같은 사이기 때문에 진도 잘못 뺐다가 싸대기 왔다 갔다 하면 8년, 2년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건 무서워서 안 돼. 약간 그래서 좀 네. 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음. 사랑은 직진입니다. 다만 뉘앙스를 조금 조절하세요. 톤을. 오빠 만나는 사람 있어? 없는데? 왜 없어? 그냥 뭐 일도 바쁘고 뭐 이런 시덥잖은 얘기가 나오겠죠? 눈을 똑바로 하고 말씀하세요. 나 어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약간 절반은 장난투로. 네. 말을 던지면서 사실 이거 사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떨리는 일이에요. 그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네. 거울 보고 연습 한 100번 하세요. 네. 나 어때? 하신 다음에 그 남자 눈을 정확히 보세요. 그 순간에 동공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린다. 요 가능성 있는 거야. 치고 들어가세요. 네네. 근데 뭔 소리야 하면서 귀를 후비는 듯한 눈빛이다. 그럴 때는 야, 재빨 눈빛이 귀를 후벼. 야, 요거 표현 괜찮다. 귀를 막 후비면서 막 그 귓밥을 손으로 불고 있어. 그런 눈빛이다 그러면 재빨리 모드를 전환해서 에휴 장난이야. 나도 오빠 같은 사람 싫어. 이렇게 하고 평소대로 넘어가고 밥 먹고 영화 보세요. 네. 자, 그러면 네. 요런 프로세스를 술을 한 잔 걸치고 약간 볼이 상기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맨정신에 하는 게 좋나요? 맨정신이 좋아요. 그렇죠. 맨정신이 좋아요. 술 기운을 비우면 안 되고. 술 기운을 비루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평정심이 흐트러지면서 거울 보고 100번 연습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네.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요? 그럼요. 액시던트나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프로세스가 아니야. 왜냐면 남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일이 꼬여. 그래. 일이 그래요. 꼬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맨정신에 얘기하면 네. 술 기운에는 약간 취한 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떠볼 수 있는데 맨정신에 하면 오히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연 보내신 분 평소 캐릭터가 뭐냐에 따라 네. 살짝 한 잔 걸친 게 좋으냐 맨정신이 좋냐가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평소에도 오빠 만나서 농담 따먹기 잘하는 사람이었다. 술 안 들어가도 되게 친했다. 그러면 맨정신이 좋아요. 네. 오히려. 가급적 맨정신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장난처럼 보여야 되니까. 네. 장난처럼 보이지만 둘 다 수긍하는 어떤 뉘앙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뻘쭘함을 감수했다는 걸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술 먹고 하면 그냥 이걸 왜 술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지하게 대답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별로다. 그렇죠. 차라리 뜬금없는 타이밍에 그렇죠. 뜬금없이 물어봐야 된다. 남자가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일이 꼬입니다. 왜냐면 받아들이는 남자 입장 생각해봐. 부담스럽지. 당신이라고 생각해봐. 부담스럽지. 술 먹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오빠 난 어때? 딱 물어보면 술치금 줘야지. 야, 빨리 깨라. 너 안 되겠다. 술친금을 준다. 네. 자, 요렇게 한번 확인해 보셔라. 네.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남자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귓구멍을 후비는 듯한 눈빛이었다. 네. 그러면 그 자리를 적당히 마무리하시고 혼자 소주 3병 그날 밤에 까시고 술친금 드시고 주무세요. 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십시오. 맞습니다. 네. 근데 남자 사이는 진짜로 모르는 일이어서. 몰라.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다가 네. 왜냐면 오빠도 계속 만난다는 거는 어장 안에 일단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34살이면 고민이 많을 때예요. 많아. 네, 그리고 그치. 이게 뭔가 나름 이 결혼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공들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같이 있을 때 불편하고 짜증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8년간 인연이 관계가 이어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 여자애가 최소한 이 오빠가 여자로 보진 않더라도 저 아이가 어떤 남자를 만날지 되게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정도 가지는 관계까지 될 거야 분명히.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다가 그게 내가 되면 why not?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34살에 이것저것 지금 생각이 복잡해서 뭔가를 투자하거나 모험을 걸기 힘든 이 남자에게 자기 스스로가 8년간 옆에 편하게 했던 동생 같은 여자애가 나에게 왜 why not?
하게 만드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아, 그렇지. 남자 네. 쪽에서 스스로 나오진 않아. 네. 그러니 사연 주신 분이 한번 찔러야 돼요. 네. 이게 익은 감인가 땡감인가를 찍어봐야 돼. 네, 그렇습니다. 땡감설. 네. 그리고 만약에 100번 연습해서 이걸 그냥 물어보기까지 난 조금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 본인 스타일을 조금 바꿔봐라. 그것도 방법이죠. 편하게 만나는데 그냥 스타일만 바꿔서 한 몇 번 만나봐라. 하는 행동과 어떤 패턴은 똑같은데 네. 약간 다르게 한번 꾸미고 나가봐라.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때 리액션이 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건 그날이다. 그렇지. 그렇죠. 좋은 포인트야. 그렇지.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음. 외모나 내지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런 면이 있었어? 네. 이렇게 느끼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꼬맹이 때부터 봤던 사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완전 동생이었던 애가 그 시각으로 계속 보다 보면 그냥 꼬맹인데 28살인데도 네. 근데 어느 날 메이크업이 바뀌어 있고 헤어가 바뀌어 있고 뭔가 복장이 좀 달라졌어. 네. 얘가 여자로 보이네 같은 날이 네. 올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섹시하게, 성숙하게 이런 포인트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리고 그런 거 뭐 어제는 활달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라 나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너무나 자연스러운 스탠스로 그렇지. 그냥 한 번씩 보여주시라. 스타일만. 네, 스타일만. 네. 그건 좋은 포인트네요. 그때 리액션이 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라.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분은 사연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네, 이게 네. 빠따르해질지 아니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지. 아, 그러게. 저희가 뭐 또 하얀 언덕 펜션 요런 거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튼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오빠 난 어때라고 물어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자, 오늘은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칩스님께서 네. 참 쓸데없는 얘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잘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TNO 이 숫자 1님. 오빠 생각 짱이야. 처음에 노래만 잘 들어옵니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목포에서 박지원 드립에서 잠이 다 깨네요. 네. 우리 김 선생의 깨알 같은 또. 네. 단짠님 아래에 오빠 생각 빠따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영화관 에티켓 사연 들으면서 진짜 체증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평소에 남에게 패키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불만이 생겨도 꾹 참고 넘기는 편이거든요. 사회적인 가면 같은 걸 쓰는 거죠. 근데 오빠들이 그 답답함을 헉 풀어주니까 진짜 통쾌함 쩔어요. 고마워요 김프로 숑. 아유, 네. 고마워요 댓글 남겨줬송.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목포에서 박지원 드림에서 빵 터진 TNO1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영화관 에티켓 빠따 전에 크게 공감해주신 단짠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진짜 효과가 좋으니까 소중한 분들께 선물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만점입니다. 이거 술친금 효과 있다고 말하는 것도 피곤한데 이럴 때 술친금 먹으면 또 좋아지더라.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중국 소년도 한국 정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방송 정치를 갖고 노는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입니다. 저는 한준호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최승호 감독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저께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했고, 오늘은 영화 얘기에는 이제 뭐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YTN도 나오고, 뭐 여러 이제 공영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에 MBC 얘기만 한번 좀 모셔가지고 좀 듣자. 네.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자기 일 아니니까. 그 얘기를 좀 소상하게 네. 옛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뭐 지금은 또 어떻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MB가 딱 당선된 다음에 사무실 출근하면서 언론사 내부에는 이 정보보고가 있거든요. 딴 기관이나 뭐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TV들이 켜 있잖아요. 각 채널별로 틀어져 있는데 MBC가 틀어져 있는 걸 보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신경 안 끄냐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MBC 안 틀었어요. 아예 안 틀었다. 네. 그 정도로 MBC를 싫어했어요. 음. 그리고 최시중을 갖다가 앉히면서 다른 루트로 듣기로는
최수중 씨가 돌아오면서 가장 큰 이제 미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MBC를 작살내는 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나는 할 수 있다. 키가 되는 게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노조만 작살내면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네. 거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예.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MBC가 뭐 보수적인 정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MBC가 이제 자기네들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고 진보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MBC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히 그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네. PD수첩도 그랬고 MBC 뉴스 프로그램들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전혀 이제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됐고 되고 난 뒤에는 뭐 공공연하게 그 당시에 여당에서 말하자면 MBC 손봐야 된다. 최시중 씨가 아마 그랬죠. 정명을 찾아줘야 된다. MBC를 뭐 민영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또 거기다가 들어서고 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 발표하면서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PD수첩에서 그 당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다 수입하는 걸로 쇠고기의 그 연령 제한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다. 해서 이제 PD수첩이 비판을 많이 했죠. 그 결과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이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PD수첩 그리고 MBC를 갈아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PD수첩에 그러면 근무하고 계셨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PD수첩을 떠나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죠. 어떤 거 하고 저는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황우석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황우석 사건을 제가 이제 2005년에 취재해가지고 2005년 12월 15일 날 황우석 사건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줄기세포 조작됐다는 게 적나라하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사건은 밝혀졌지만 대중들이 이제 사건의 취재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도 그 취재를 했던 그리고 방송의 얼굴이었던 저는 좀 수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방송을 해도 계속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야, PD수첩이. 그래서 제가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저는 PD수첩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2008년 들어서 이제 PD수첩이 진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면 영화에 보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설전을 벌이시고 이런 예. 게 나오잖아요. 그건 예, 언제입니까?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네.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IR이라고 미국 탐사보도 협회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탐사보도를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PD수첩의 평 PD로 현장 PD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평 PD로 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처음으로 이제 PD수첩의 진행자 출신, PD수첩의 책임 프로듀서 출신으로서 현장 PD로 다시 돌아간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4대강, 수십 6m의 비밀, 뭐 검사와 스폰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네. MB 정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더니 저를 이제 PD수첩에서 쫓아냈는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저를 쫓아내는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직후에 네. PD수첩 PD들이 시사교양국 그 당시 PD 총회를 열었어요. 그 총회에서 윤길영 국장, 그 인사를 했던 윤길영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윤길영 국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네. PD 분인가요? 한 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거든요. 네. 너무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니 궁금해요. 네, 네. 전 영화를 통틀어서 모자이크 거기가 나와. 유일하게 그 사람만 모자이크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자이크 한 사람은 뺐어야 되나 그 생각도 드는데 그 장면을 원래 이제 촬영한 게 우리 후배 PD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클린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막 입히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파업할 때 틀었는데 우리가 이제 얻은 게 그 클린본을 얻었는데 네. 클린본에는 이미 이 사람의 얼굴이 모자이크 돼 있는 거야. 소스에 그러면 아예 그냥. 그렇죠. 네. 아예 그 모자이크 안 돼 있는 원본은 없어졌고 모자이크 돼 있는 것만 있으니까 제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어 쓴 거군요. 네. 대단한 비밀이죠.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아. 사실은 뭐 그분을
우리가 모자이크할 이유는 없죠. 네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어쨌든 이 MB가 취임하기 전부터 네. 본인 심기에 굉장히 불편한 보도들을 MBC가 연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단단히 삐져가지고 네. 어떻게든 내가 되면 손을 보리라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손을 볼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방통위원장에 앉히고 네. 그렇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소고기 문제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한바탕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네, 막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MBC를 어떻게 망가뜨렸나요? 거기까지만 저희는 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뭔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장이 엄기영 사장이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근데 그분은 이제 원래 마음이 독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몇십 년 동안 일해온 일의 터전인 방송사를 갖다가 권력의 입맛대로 뭐 망치고 이럴 정도의 그런 양심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약간 어정쩡한 이렇게 상태를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슨 뭐 검사와 스폰서라든지 무슨 뭐 이런 4대강 수십 6m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그래도 그 양반이 있었을 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획도 하고 네. 이랬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내 방문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MBC 이사회 같은 곳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MBC 사장을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내려보낸 여권 이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침내는 은경 사장을 쫓아내는 거죠. 박문진이 몇 명이죠? 9명입니다. 9명. 9명인데 6대 3으로 네. 6명을 이제 여권에서 마음대로 이제 꽂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여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지금 편에 있는 현재도 사람이 6명인 거죠. 그렇죠. 지금도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지만은 임기가 그분들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사들이 임기가 여전히 내년 8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박근혜 이사들이 6명이 굉장히 우월적으로 지금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재철 사장이 들어오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를 좀 들었어요. 김재철 사장이 오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예. 김재철이라는 분은 원래 MBC의 그 누구도 네. 사장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상상도 안 했던 그런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뭐 MBC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면 자기 부국장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자기는 출세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분이 이제 뭐 과거에 기자로서 무슨 뭐 대단히 유능한 기자는 아니었고 네. 사람이 좀 뭐랄까 후배들하고 잘 지낸달까? 네. 예.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네. 친화력이 좀 좀 있으신 친화력도 거죠? 있고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주로 알려졌어요. 무난한 분이셨군요. 그렇죠. 무난하고 막 네. 또 이분의 특징은 이제 주로 정치부에만 주로 출입을 했습니다. 출입을 했고 주로 이제 한나라당 쪽,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런 쪽으로만 이제 오랫동안 출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인맥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굉장히 MBC에서는 가장 잘 아는 그런 이제 기자였고 예를 들자면 뭐 김재철 전 사장의 상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오셔가지고 1시간을 머물다가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충청북도에서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네. 충청북도에서 업무 보고를 하면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업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업무 보고를 우리 목격자에 의하면 김재철 사장이 업무 보고를 하더라. 당시에 직책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당시 청주 MBC 사장. 그렇죠. 청주 MBC 사장 언론사인데, 네. 아니 이분이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도지사가 업무 보고를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드디어는 MBC 사장으로 오게 된 거죠. 이제 이분이 사장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제 쳐내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PD들 기자들을 인사가 시작됐다고. 그렇죠. 그때부터. 네. 네. 간부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간부, 네. 그다음에 지방서 사장 인사 네. 그런 것부터 했는데 이분이 자기 인사를 봐라. 인사로 보여주겠다. 내가 네. 낙하산이 아니라는 거를.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인사를 이상하게 하면은 MBC 사원들이 나를 돌에 매달아 가지고 한강에 던지세요. 네. 네.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고 난 뒤에 인사를 했는데 네. 그 인사가 아주 기절초풍할 만큼 굉장히 이제 너무 편향적인 그런 인사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완전 꼴통들. 네. 우리가 이제 선배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방으로 쫙 내려보내고 사장으로. 지방사장으로 쫙 내려보내고 간부들에도 쫙 앉히고 네. 뭐 좀 괜찮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쫓아내고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김우룡 네. 이사장이 신동아에 이제 인터뷰를 하죠. 조인트 사건. 그렇죠. 조인트. 네. 김진철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네. 큰 집이라고. 큰 집. 조인트를 맡고 한 인사였다. 네. 그래서 그 인사로 MBC의 좌빨의 한 80%는 청소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MBC 구성원들과 김재철 씨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지. 거기서. 그래서 그런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MBC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원들이. 이제 파업을 했죠. 파업을 하고 그때 39일 동안 파업을 해가지고 위원장하고 또 한 명 더 해서 2명이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징계받고요.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묻히는 거지. 네. 사실은 뭐 많이 알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 끝에 결국은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네. 패배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김재철 씨가 일사천리로 굉장히 빨리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이제 좌지우지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 계속 벌어졌죠. 그 뒤에 이제 저를 PD수첩에서 쫓아냈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39일 파업 이후에.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2012년 초에는 MBC 노동조합이 드디어 이제 대대적인 오랫동안의 파업에 들어갑니다. 170일 동안. 네. 거의 3-4달 했던 거. 네, 그러죠. 4달이 뭐야?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무한도전 팬인데, 무한도전에 안 나온 그 날수를 계속 해가면서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거든요. 예.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네. 170일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워낙 그 이전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끝장 파업이다. 완전히 이제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실패했죠. 실패를 했던 뭐 근데 이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방송사 구성원들의 어떤 뭐 저항만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방송사가 전적으로 정치권의 영향력 하에 있고 대통령이 이제 방송사 사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김지철 사장이 나가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김재철 사장을 내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거든요. 김재철이 있어야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고 하는데 김재철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끝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밀어붙인 거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파업을 오래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뭐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 메신저가 왔죠. 그때 온 사람이 이제 이상돈 그 당시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박근혜 씨의 이제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이고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그렇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뭐 몇 차례 우리하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오간 것 같아요. 그 당시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제 파업을 풀면은 그 이후에 곧 박문진 이사진이 다 교체되게 돼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럼 이제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됐을 때 사람들을 제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김재철 씨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줬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 당시 비슷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박문진 이사들 임명하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요, 원래. 두 군데서 그런 메시지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박근혜와 형식적이고 명분적인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곳에서 똑같이 파업을 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으니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파업을 풀었죠. 파업을 풀었는데 역시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박근혜라고 생각했는데
최순실이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전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당시 결정이라는 게 참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실 6개월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뭐 아마 아르바이트 안 했던 우리 조합원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밥 사고 술 많이 샀거든요. 그랬어요?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이제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실질적인 고통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다른 무슨 뭐 큰 희망이나 비전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곳과 그래도 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양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믿으셨군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했죠. 네. 왜냐하면 그때 또 대대적으로 막 관심이 국민들이 많이 있고 이랬으면 차라리 힘을 내서 했을 텐데 시청률이 비슷했어요. 크게 차이가 뉴스 같은 경우는 한참 지지할 때는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기자들도. 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를 안 받았는데 군영할 때랑 비슷해. 약간 이러니까 위에서는 더 기고만장한 거지. 그거 봐, 사람 아무나 넣어도 뭐 크게 차이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버티기 들어가니까 밑에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김재철 사장의 아까 말씀하셨던 선배로도 안 봤던 능력 없는 사람들이 쭉 이제 한 자리씩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들으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모를 수 있는데요. 요게 요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절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면 김재철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무슨 본부장이 웬 말이야. 국장이 웬 말이야. 이런 걸 해볼 생각도 못 했는데 이 나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진숙 이런 사람들. 절대 충성이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죽으려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그러니까 밑에서는 아무리 뭐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횡을 휘둘르면서 MBC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두 번에 걸친 파업이 실패를 하고 박근혜 정부를 맞았지 않습니까? MBC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김재철 씨가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쫓겨났습니다.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됐는데 해임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물론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해도 그래도 이 김재철이 더 이상 없으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희망을 좀 가졌었죠. 잠깐 동안. 근데 역시 똑같아지더라고요. 똑같아지고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더 독했던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안광환 사장. 안광환 사장이라는 사람은 김재철 사장 밑에서 부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PD예요. 부사장이 원래 이제 인사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하면은 이제 주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 김재철 씨가 아마 시킨 대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그 수백 명을 징계를 했죠. 징계를 하고 피를 묻힌 그 사람이 결국은 사장이 되더군요. 그 원래 이제 안광환이 되기 전에 잠깐 동안 김종국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 근데 김종국 사장은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말하자면 안광환 씨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청와대가 약간 좀 이렇게 취임 초기에 약간 어리버리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사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청와대하고 무슨 큰 아주 튼튼한 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되고 난 뒤부터는 청와대하고 잘 지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약간 실수했던 게 배현진 씨라고 있는데 아나운서 배현진 씨. 아나운서 배현진 씨 있지 않습니까? 양치대첩의 주인공. 양치대첩. 그렇죠. 배현진 씨가 2012년도 파업 와중에 중간에 나갔죠. 중간에 이제 그 총선 이후에 들어갔어요. 총선 이후에. 총선 결과가 안 좋아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총선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복귀하는 총선 딱 이후에 이제 복귀들을 하더라고요. 복귀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노조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처를 줬던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권력층하고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쁨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앵커를 계속 했는데 이분이 앵커를 계속 하는 게 MBC 뉴스의 이미지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김종국 사장이. 그래서 맞아요. 중간에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어떤 그 야당 박문진의 야권 이사, 야권 이사의 말에 따르면 김종국 사장이 자기한테 자기가 이거는 꼭 하겠다면서 배현진 아나운서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이건 꼭 하겠다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한번 한 적이 있대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몇 달 뒤에 배현진 아나운서를 교체를 하더라는 거죠. 네. 교체를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김종국 사장이 교체가 됐어요.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임기가 이제 맞아요. 김재철 사장이 이제 갑자기 해임이 됐으니까. 김재철 사장이 원래 3년 임기인데 갑자기 해임되고 남은 임기만 김종국 사장이 하고 원래는 이제 이 잔여 임기를 채운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죠. 그 다음 임기 사장을 또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좀 주어지는데 이 연속성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잘라내고 안광환이라는 더 이제 강력한 충성을 다할 사람을 사장에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굉장히 배현진 씨가 앵커 자리에서 잘렸을 때 뭐 잘렸다기보다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박들, 정권 실세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하는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근데 도대체 배현진 앵커가 뭘 그렇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잘렸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기엔 여성 앵커 중에 가장 긴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5년이 넘었던 본인이 것 무슨 같은데. 대단한 백이 있거나 네. 무슨 뭐 대단한 결정권자에서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네네. 도대체 배현진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종의 약간 그쪽에 약간 아이콘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그 세계에도 약간 의리 뭐 이런 거.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왔는 뭐 이런 거 우리가 돌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앵커를 교체한다는 게 뭐 방송사 내부의 일종의 인사고 예를 들어 배현진 씨를 MBC에서 퇴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앵커 자리를 교체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사장이 날아가다니 이게 이해가 되게 안 됐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또 있는지 모르지만 네. 지금 어쨌든 그 외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좀 많이 재밌게 비화됐던 스토리는 그 스토리고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김종국 사장이 쫓겨나고 난 뒤에 바로 다시 보란 듯이 앵커 자리에 복귀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왔는데 네. 언젠가 한번 물어보고 싶죠. 김종국 사장한테. 약간 그 최규하 대통령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네. KBS하고 MBC 두 군데를 쭉 팔로우 해봤잖아요. 네. 그 비슷해요. KBS도 마찬가지야. KBS는 조대현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조대현 사장이라는 양반이 원래 길환영 사장이라고 왜 굉장히 독하신 분이 네. 쫓겨나고 난 뒤에 네. 그 사람이 해임이 됐거든요. 그분이 해임되고 난 뒤에 자녀 임기를 조대현이라는 사람이 해요. 네. 조대현 사장도 말하자면 청와대가 약간 어리버리하고 이럴 때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야권 이사들이 KBS는 여권 이사들 중에 일부도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뽑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지 이 조대현 씨한테 표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됐는데 야권 이사들은 그 당시에 조대현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되면 아주 잘할 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나더니 이 사람이 보여준 행태는 끊임없이 청와대에 줄대고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입니다. 수십억 들여가지고 무슨 뭐 KBS 무슨 대합창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네. 그 대합창 프로그램에 8월 15일 날 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뭐 박근혜 대통령 불러가지고 네네. 박 대통령이 뭐 거기 나와가지고 같이 뭐 노래 부르고 뭐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나 만들면은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눈을 한번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문제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했으면 연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청와대는 그 정도 갖고는 배가 고픈 거야. 그 정도 갖고는 배가 고파. 자기네 사람은 꼭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냥 쟤는 그냥 우리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네. 우리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조대현 씨도 자녀 임기만 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KBS에서 결국은 청와대가 새롭게 선택하는 인물은 네. 역시 고대영. 네. 네. 고대영은 뭐 과거에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딱 들어서자마자부터 거의 KBS의 보도국장 같은 그런 역할을 시작해서 KBS 보도국장, KBS 보도본부장, 그 다음에 마침내 KBS 사장. 네. 이렇게 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물을 네. 다 이렇게 꽂아넣는 겁니다. 요 연대기를 제가 좀 조사해봤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약간 추정되는 게 초창기 어리버리할 때 있었던 사장과 그 뒤에 이제 교체된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뭔가 그 타이밍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도 초기부터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중간에 들어왔죠. 그분이 네. 들어오면서부터 재편된 구조가 아닐까라는 그냥 상상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네. 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뭐 초기에는 내세우기가 너무 독한 인물이었죠, 사실. 네. 예, 내세우기엔 너무 독한 인물이었는데 초기에 누구였죠? 비서실장 누구 우식인가? 뭐 하여튼 누구 다른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어리버리하니까 네. 바로 그냥 결국은 정리를 하고 네. 김기춘 씨가 들어와서 쥐고 흔들었죠. 네. 예. 자, 그러면 안광한 사장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김장겸 사장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분이 한 전행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이제 김종국 사장 시절에는 약간 늦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재철 시절에 비제작 부서로 갔던 많은 PD 기자들 중에 일부 PD 기자들을 다시 이제 제작 부서로 되돌려 놓는 일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조금 했어. 조금 했는데 안광환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다 원복시켰군요. 다 원위치시키고 오히려 더 심하게 그 아이스링크 이런 데 보내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징계 건수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훨씬 심해졌죠. 그때가 그때군요. 왜냐면 제 친구가 제 네. 법조인인데 법조로 온 거예요. 이거 네가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자기도 영문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왔다는 거예요. 몇 달 있다, 한 두세 달 있다가 잠깐 그랬던 다시 발령나서 딴 데 갔어요. 귀환 갔어요. 네. 그때가 그때군요. 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재철 사장이 딱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해임이 됐을 때 MBC 구성원들이 가졌던 느낌은 와 이게 환희의 성과를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네. 네. 어쨌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싸웠으니까. 네, 싸웠던 인물이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에 코미디 프로 있잖아요. 밤 9시에 하던 그 최양락 씨의 네. 재밌는 라디오에서 환희의 성가를 틀었어. 네. 환희의 성가를 틀면서 배칠수 씨가 네. 그러니까 이명박 씨 흉내를 내면서 네, 흉내를 내면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해요. 대통 퀴즈라고. 제 뭐 애청자였어요. 사장님이 나가셨습니다 하면서 사장이 나갔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케이. 근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재밌게 이제 까불면서 이제 놀아요. 네. 김재철이라는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김 사장이라고 이렇게 탁 해서 하는 거야. 멘트를 했을 때 그때 당시가 사장 자리가 비어 있었고 사장 나가서 해임됐으니까 네. 부사장이 안광환이었어. 안광환이었는데 깨알같이 복수를 한 거예요. 안광환이었는데 딱 그 다음 날 바로 담당 PD를 인사위원회 회부시켜버리고 처음에는 김종국 사장 시절에는 아마 정직 1개월 이렇게 됐을 텐데 나중에 안광환 사장 시절에는 오히려 정직을 더 줘요. 그분이 이제 우리 선배 여성 PD인데 오랫동안 또 어려움을 겪으시죠. 예. 야, 정말. 그러니까 안광환 씨가 이제 김종국 사장보다는 훨씬 독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깨알같이 복수를 하네요. 그리고 안광한 사장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자기 임기를 전부 다 채우고 바뀐 건가요? 그렇죠. 김장겸 사장은? 3년 다 하셨잖아요. 3년 다 했죠. 네. 이제 안광환 사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지금 알려지고 인구 회자되고 있는 게 정윤회 씨를 만나고 네. 뭐 이랬던 사건. 드라마 PD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오간 거죠. 이게 어떻게 신인 배우인데, 신인 배우를 자꾸 드라마 본부장이 네. 드라마에 꽂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역을 주라고. 얘 배역을 좀 줘라. 배역을 한 번씩 줘보면 이 친구가 이제 연기를 잘 못하니까 본부장은 그래도 조금 대사가 있는 배역을 대사가 좀 꽤 있는 배역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연기를 잘 맞게 못하다 보니까 역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이제 작가가 안 쓰게 되지, 당연히. 예? 대사를 줄이죠, 작가가. 작가가 대사를 줄이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뭐 맨날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찍어가지고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배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이 또 다른 드라마에 또 이제 이 친구를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PD가 본부장한테 그 친구는 지금 말이죠. 지난번에 답서 봤는데 영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본부장이 장근수 본부장이라는 양반이 야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부탁하는 건데 이거 아마 사장 친구 아들인가 봐. 근데 이거 사장이 부탁하는 건데 우리 들어줘야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니들 할 수 있는 예산 많이 들잖아요. 그 이제 전체 그 MBC 예산에서 드라마 예산으로 이렇게 빼내서 줘야 되니까 사장이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하라는 것도 하게 해줘야지 너네들도 미니 시리즈도 만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쓴 거예요. 근데 최순실 사태가 떡 나면서 그 친구, 그 배우의 이름이 정우식이고 걔가 정윤혜 씨의 아들이다라는 게 PD들한테 알려진 거죠. 알려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사장이 정윤혜 아들을 내리꽂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광환이 이제 그걸 부인을 하죠. 나는 꽂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그럼 곤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부장이. 본부장이 곤란해지잖아요. 본부장이 곤란해지니까 이 본부장이 사표를 내요. 사표를 내면서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사장이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팔았다. 내가 그냥 PD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사장의 이름을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표를 내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안 알아? 믿지. 믿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는 MBC 뉴스가 자기네 사장의 변명을 그대로 뉴스로 방송을 합니다. 안광환이 꽂았다라고 보도를 했던 그런 미디어원을 TV조선 이런 매체들을 비난을 하면서 MBC 뉴스가 막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난 뒤에는 안광환 씨가 TV조선하고 미디어오늘을 고소를 해요. 검찰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이 막 수사를 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TV조선이 취재력이 좀 있더구만. TV조선이 결국은 정윤혜 씨를 마침내 만나요. 만나가지고 정윤혜 씨로부터 말을 들어. 꽂았다고. 아니 꽂았다고까지는 아니고 안광환이랑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광환은 만난 것까지 부정했거든. 그러니까 안광환의 거짓말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벌인 거예요. 최근에는 장충기 씨라고. 삼성의 사장. 사장이죠. 그분이 이제 언론계에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많고 그런 분인데 그분의 문자가 이 주진우 기자가 또 시사인에서 주진우 기자가 또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 문자의 내용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은 장충기 사장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야. 삼성전자의 이인용 사장이 MBC의 안광환 사장하고 동기라서 이 이인용 사장을 통해서 안광환 사장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안광환 사장이 쾌히 특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문자 답장을 한 사람이 뭐냐면은 덕분에 잘 됐다는 식으로 어떤 부서에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부서에 있고 이러면서 잘 됐다 고맙다 이런 내용의 답장을 보낸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그걸 보면 삼성의 이인용 씨가 이제 안광환 사장한테 아마도 채용 청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싶고 안광환 씨가 그 채용을 아마도 실제로 부탁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장충기 사장의 민원이었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원래는 이제 MBC에서 사실 이런 식의 그 부정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원래 MBC 문화에서는. 원래 MBC 문화에서는 86년에 제가 MBC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주 고리짝 시절인데도 그때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MBC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런 게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무슨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지방대 출신이고 제가 이제 경북대라고. 그 당시에는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도 괜찮지. 우리 후배들이. 왜냐면 저도 지방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김프로님도 그러세요? 나는 김프로님은 저도 SBS가 뭔가 그런 게 없다는. 산정인. 그렇죠. 저희 다 지방대예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TK. 나는 우리 김프로님은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그렇게 생겼죠, 저는. 그다음에 이제 얼굴도 아주 해맑고 이래가지고 나는
말씨도 그렇잖아. 말씨도. 대표적인 흑수저입니다, 저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거의 뭐 완전히 서울내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구나. 저희 셋이 다 같은 대학 동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 이제 한동대라고. 네. 네. 한동대는 좋은 대학이지. 아, 참나. 한동대는 난 죽을 뻔했네. 한동대 좋은, 네. 아니 뭐, 다른 네, 대학이 아무튼. 나쁘단.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원래 문화는 MBC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투명하고, 네. 원래 부패가 없습니다. MBC가. 원래 부패가 없어요. 딴 거는 뭐, 온정적으로 용서하는 문화가 있는데, 부패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용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굉장히 힘이 세고 이렇기 때문에 네. 특히 채용비리 이런 거는 뭐 상상을 못 하고 걸렸다 하면 그거는 보내기 때문에 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네. 이제 김재철 사장 이후로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망가졌다.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사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채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부정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거 뭐 굉장히 이제 인사부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서류들도 다 보고 보는 눈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 경쟁률도 세고 네. 뭐 한 몇백 대 1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한번 야료를 부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MBC는 김재철 이후로 공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공채를 왜 끊었냐? 공채로 들어오면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그리고 자기네한테 반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시용 아니면 경력직들만 계속 뽑았습니다. 네. 근데 경력도 뭐 좋죠. 사실 능력 있는 경력들이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꼭 뽑아도 무슨 종편 출신에 종편에서 좀 이렇게 약간 좀 문제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런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뽑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가 지역도 보고 다 봤는데 뭐 어떻다 하면서 지역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죠. 네.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명이 들어와 있는데 보도국에 지금 이번에 파업하는데 사실 명분으로 보면은 제작 거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작 거부에 참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언론인이라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하다면 참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할 텐데 그중에서 그 경력으로 들어온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저는 제가 뭐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싶고 훌륭하다고 하고 싶은데 12명밖에 안 된다. 100명인데. 네. 그럼 나머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을까? 역시 결국 뽑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융화를 잘 하지 못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융화를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일종의 마음의 벽을 많이 느끼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근데 이제 우리는 기존에 이제 기자 PD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도 감안을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일을 뺐고 맞아 비제작 부서로 쫓겨난 선배들의 자리로 대신 보내진 사람들이니까 네. 우선은 좋게 보일 리는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던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86년 입사하셨다고 했으니까 예. 해수로 따지면 30년 정도 이제 MBC랑 인연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보다 애착과 애정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외부에서 이제 MBC를 지난 10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는데 MBC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 집단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보면 그랬어요. 네. 예능, 드라마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야 진짜 훌륭한 콘텐츠 회사다. 이게 MBC가 조금만 더 되면 BBC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방송을 만들었던 보석 같은 인재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잖아요. 네. 네. 그걸 바라보시는 느낌이 어떠실 것 같은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뭐 슬프죠, 뭐. 네. 사실 저는 이제 해고되고 난 뒤에 네. 그 뒤에 삶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막 그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제 뉴스타파에 와서 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고 네. 심지어는 뭐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즐거운 삶을 저 나름대로는 네.
치열하게 살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딱 한 가지 네. MBC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데 문제는 그걸 되살릴 수 있는 그 씨앗들이 또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 빠져나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죠. 이번에도 뭐 유성 아나운서 한 분 또 김소영 아나운서. 나가셨는데 네. 김소영 아나운서 나가셨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너무 가슴 네. 아프죠. 예. 정말 보석 같은 인재들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근데 네. 저는 그래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적인 단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하나의 그 MBC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율성의 문화랄까 네. 이런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그 결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잘 살려낸다면 그리고 또 좋은 인재를 또 그동안 많은 단절이 있었으니까 좋은 인재를 또 많이 뽑아가지고 네. 그런 문화 속에서 마음껏 자기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면은 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MBC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총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총수가 1부터 10까지 다 결정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MBC 특징은 구성원들 전부가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특징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주인이 아니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정신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네. 아마 빨리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장겸 사장이 새로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면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는 네. 뭐 암이 걸리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 상태가 어떠신가요? 우리 영화 찍을 때보다는 힘이 좀 없어졌어요. 아. 네, 그때만 해도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힘이 좀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어디 뭐 전이 되거나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근데 또 최근에는 약간 본인이 MBC가 싸움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니까 힘을 내려고 애를 쓰고 좀 더 이렇게 기력을 많이 회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상태가 지금 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뭐 전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대요. 복막암이라고 하는데 이 복막암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치료의 경험이 많은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김민식 PD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또 막 싸움을 하고 계시고 네. 네.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보도국 취재 기자들까지 그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 네. 하니까 아마도 이것이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더 확산이 되고 결국은 아마 파업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MBC만 파업하는 게 아니라 KBS도 아마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MBC는 이제 그 시용 경력 기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뉴스는 유지가 될 거고 네. 또 이제 외주 프로그램들도 많고 뭐 한데 KBS 같은 경우는 시용 기자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BS는 제대로 파업이 들어가면은 KBS 뉴스가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길환영 사장을 쫓아낼 때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오다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보도국장한테 사표 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적나라하게 그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도국의 구성원들이 이제 기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죠. 보도국만 아니고 뭐 딴 데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보도국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보도국의 보직 간부들까지 다 보직 사퇴를 해버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뉴스가 마비되는 상황이 왔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당시 KBS 이사회에서 이걸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그 당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길환영 사장의 해임이 됐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정도로까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막바지에 온 게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패배가 아니라 세상도 바뀌었으니까 좀 사람들이 10년간 고생한 거에 대한 결실을 좀 봤으면 좋겠고 네. 그냥 개인적인 뭐 그냥 원복 내지는 이런 회복뿐만이 아니고 네. 시스템 전체를 어쨌든 좀 돌아볼 수 있는 네, 예. 계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파업하시는 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원해 드릴 수 있는 지침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공범자들을 많이 보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실제로 네. 공범자들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 이 영화를 권하고 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저 공영방송의 상황을 네. 이해하시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의견을 내신다거나 네.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또 서울에서는 여기 하거든요. 집회 같은 거 하거든요. KBS 갔다가 상암동 갔다 이렇게 예, 왔다 갔다 돌마고 하시더라고요. 예, 돌마시대요. 예. 돌아오라 마봉춘 네. 고봉순 네. 이렇게 네. 해서 KBS 앞에서 한 번 하고 네. MBC 앞에서 한 번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거기에 뭐 KBS를 에워쌀 만한 진짜 큰 대우가 모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금방 해결될걸요. 우리 한번 가야 되겠네요. 참여해서 응원해주면 그게 제일 큰 힘이 될 거다는 예, 말씀이죠. 예. 참여해가지고 인증샷 남기고. 공범자들 보고. 네. 저희가 요번 달 내내 N차 관람 우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50만 100만을 넘겨봅시다. 네. 네. 인증해 주시고 제가 선물 몰아드릴 테니까. 100만 100만. 예. 100만으로 하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귀에 착착 감기네요. 착착 감깁니다. 그 불을 켜고 광화문에 모였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승리의 기억이 쌓이는 시대에 산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가 일조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왔을 때 우리 삶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뉴스 뭐 그동안 계속 나왔고 그동안 뭐 그래도 편하게 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있었던 사람들의 고생은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어쨌든 세상이 좋아졌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됐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긴 시간 네. 또 MBC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얘기까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하여튼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힘을 좀 얹어주시면 힘을 좀 받지 않으실까요? 아, 그럼요. 예. 네. 지금 뭐 벌써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지금 긴가민가 하실 텐데 네. 진짜로 100만 한번 찍어보자니까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네. 100만을 찍는 날 밥 사주실 100만 안 찍어도 밥은 사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 인지상정.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최승화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을 만났는데 이후 작품도 계속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이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면 네. 먼저 이제 MBC 들어가서 네. MBC를 적어도 마실 만한 상수도로 만드는 일을 조금 하고 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영화계로 복귀할 생각입니다. 아, 네. 그렇죠. 최승호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또 당부 말씀 이런 걸 들으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영화인으로서 이렇게 영화 프로그램의 청취자분들께 그것도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네. 공영방송이라는 게, 물론 지금 이제 크게 불편을 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아직도 공영방송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KBS 뉴스 지금 시청률 15% 나올 때도 있어요. 네. JTBC보다도 시청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고치는 김에 확실히 고치고 적어도 마실 만한 물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예.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00만 되면 그때 뭐 해야죠? 네. 100만 기념으로 최승호 감독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날까지 네. 열심히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